여러분 책으로 이제 219페이지 펴놓을까요? 219페이지. 거길 펴놓고 219페이지 물권법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첫날은 뭐 배웠죠? 지금까지 쭉 정리한 거 배운 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저랑 처음 만나서 배운 게 민법의 뜻이죠. 민법은 뜻이 뭐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러니까 맨 처음 만나서 배운 게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순서 거친다 그랬죠. 그게 뭐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때 요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럼 법률 행위의 뜻이 뭐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냐면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배운 게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법률 행위의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고, 요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 법률 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개인데 세 개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 요건 첫 번째는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법률 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죠.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 관계를 배웠고 그 다음 법률 행위를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 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공부했죠. 아까 법률 행위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니까 그 다음 배운 게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 이게 뭐죠?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의사법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 총 4개 공부했어요. 그게 뭐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 다음에 공부한 게 뭐예요? 오늘 배운 게 무효와 취소죠. 무효 취소.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두 번째,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무효 파트에서 무효의 재생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배웠죠. 세 개 뭐죠? 무효의 재생 세 개. 그걸 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뭘 배웠다 구조가 탁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부 내용을 정리가 되어야만 세부 내용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요 무효의 재생에서 배운 게 첫 번째 일부 무효의 법리, 그다음 무효행위의 전환, 그다음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무효의 재생이라는 거고, 그다음 취소 파트에서는 취소권자 배웠죠. 취소권자. 취소권자 누구예요? 제, 착, 사, 강, 대, 승. 취소의 상대방.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취소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그 다음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누가 현존이익 한도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 배웠고 취소를 배웠어요. 그 다음 배운 게 뭐예요? 그 다음 배운 게 조건과 기한이죠.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면서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끔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맨 끝에 조건하고 기한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조건은 뜻이 뭐죠?
법률행위로서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뜻이 뭐죠?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거. 기한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뭘 배웠다고요? 법률 관계. 그 다음 뭐 배웠어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 뭐 배웠다?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요렇게.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물권하고 채권인데요. 219페이지에 가서 위로 올라오시면 먼저 양거로 1번에 물권의 의라고 해서 세 줄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니다. 채권이란 이에 비하여 물권이란 해서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물권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물권의 개념, 채권의 개념만 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을 볼까요? 이 사람이 건물을 이제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과 같은 거는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보통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그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그다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팔았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 넘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까지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보존 등기까지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신축만 하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신축을 하고 보존 등기까지 해야만 갑에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신축만 하면 갑에게 그냥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보존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이건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서 이건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게 건물을 사용하는 걸까요? 건물 사용의 예. 그 물건 쓰는 게 사용이잖아요. 그 건물을 쓰는 건 이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 사는 게 사용이고 수익은 무엇에 가면 되죠? 임대 수익 같은 게 수익이고 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또는 뭐 건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 부시는 거 이런 것도 처분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법률적 처분이라고 하고 그다음 물건을 때려 부시는 건 사실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대신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반드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하고 그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냐게 교환 가치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인 갑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전면적으로 다 지배한다 그래서 전면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게 사용 가치를 말하는 건지 교환 가치를 말하는 건지 한번 해봐요. 내 건물은 정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든다. 내 건물은 정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든다. 이거 쓰기 좋다는 거죠. 이거 쓰기 좋다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용 가치. 이 상가 건물은 월 수입 100만 원이 보장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상가 건물은 월 수입 100만 원이 보장된다. 이건 뭐죠? 수익 가치란 말은 없어요. 수익 가치란 말은 없고 무슨 가치 말하는 거죠? 사용 가치. 사용 가치 안에 수익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내 건물은 시가로 10억이다. 내 건물은 시가로 10억이다. 이게 교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교환 가치를 딴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환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서 가지는 값어치,
시장에서 가지는 값어치가 이게 교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환 가치는 얼마예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걸 이걸 교환 가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소유자인 값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뭐라고 한다? 전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 수익하고 직접 처분을 하는 권리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을한테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땐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이때는 누가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갑이 무엇을 원인으로? 매매가 아니고 신축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팔아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땐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데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 이거는 벌써 제가 한 50번도 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건물 매매 계약 사례. 그러면 이제는 제발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보고 일단 한번 들여다보고 서로 틀리는 걸 만들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한번 들여다보고. 자, 갑의 권리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갑의 권리는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한참 걸리네요. 갑의 권리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죠. 이게 갑의 권리죠. 갑의 권리 이런 말해보세요.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더 줄여 말하면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대금 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의 권리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을의 권리 위에 거죠. 그럼 을의 권리는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팍 줄여 말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들여다보시면 이쪽에 소유권도 권리, 그다음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것도 권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권리인데 왼쪽에 있는 권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성질이 달라요. 다시 소유권도 권리고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얘도 권리인데 두 권리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딱 보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지가 직접 사용하고 직접 수익하고 직접 처분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권리는 이런 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다시 왼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에 잘 들여다보시면 이쪽에 대금 지급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하는 거죠. 대금 지급 청구는 이 사람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하는 권리?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죠? 왼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권리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성질이 다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권리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 많다 별로 없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권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도 많다 별로 없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다른 두 권리 중에 대표 주제를 제가 비교를 해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권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을 다를 때는 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붙여주는 거죠? 이름 붙여주는 거. 지난번에 그 법률요건 할 때도 의사부지에 들어가 있는 놈은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 붙여서 구별한 거죠. 의사부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법률 규정이라고 하자. 이름 붙여서 구별했듯이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권리처럼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자? 물권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자? 물권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얘는 채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뭘 지배하는 거? 사람이 물건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하고 물건하고만 생각나야 돼. 사람하고 물건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고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돼요. 물권 그러면 사람하고 물건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하고 사람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사람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되고 사람이 물건 지배하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내가 건물의 소유자다라는 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물건의 성질을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물건은 무슨 권이다? 절대권. 그러니까 절대권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물건은 무슨 권이다? 절대권.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대금 지급 청구는 갑이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만 대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누구한테만 요구할 수 있죠? 갑에게.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서 얘는 상대권이라 그래요. 다시 물건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서 물건은 뭐라고 하고? 절대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어디다 쓰면 되냐면 그 219페이지에 보면 그 상단 부분에 그리고 보조단 요백 부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 물건과 관계돼서 3개를 쓸 거고 채권과 관계돼서 3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직접 필기를 해봅시다. 먼저 물권 하시고 물권 물권 하면 3가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물권 하시고 물권 이렇게 쓰시고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물건의 가장 단순한 뜻을 좀 써봅시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자, 그 다음에 3번째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절대권 괄호 닫고 점.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채권도 3가지 쓸 거예요. 자, 채권 1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 3번째 갑시다. 3번째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괄호 열고 상대권 괄호 닫고 점. 자, 이렇게 필기를 하고 아까 무효 그러면 3가지 생각나야 된다죠. 취소하면 3가지 생각나야 된다죠. 똑같아요. 앞으로 물권 그러면 3가지 생각이 나야 되고 채권 그러면 3가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물권 1번 뭐 썼죠? 물권 1번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그 다음 2번 물건의 뜻인데요. 물건의 뜻은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직접이 아니고 지배라는 단어입니다. 지배.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다음 3번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의 성질을 절대성. 따라서 물건은 무슨 권이다? 절대권. 채권 갑시다. 채권 1번 뭐죠? 채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채권은 뜻이 뭐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쉽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요구라는 단어입니다. 요구. 하여튼 채권과 관계돼서 개념 정의할 때는 반드시 요구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필기를 하긴 했는데 뭐 물건은 그렇다는 것이고 채권은 이렇다는 것이고 그럼 이게 실제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의미 좀 들지 않아요? 뭐 물건은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채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 이게 물건을 공부하고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에 관한 내용 여러 번 공부를 해보면 그 의미가 점점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건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몇 가지 중요한 특질 가지고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우리 시간이 좀 허락하니까 요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갑, 이 사람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을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다시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전세금쪽으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전세금쪽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단 무슨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을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뭐라는 거죠? 등기. 이게 전세권입니다. 다시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전세 계약서 아니에요. 전세 계약서 아니고 그냥 전세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따로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입니다. 그 계약서 가지고 이제 갑하고 을이 등기소에 함께 가서 이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면 전세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전세권 취득한 을의 이름 뭐죠? 전세권자.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 자, 이게 당사자 이름 제대로 붙여야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받아 전세권을 취득한 을은 뭐라고 하고 전세권자라고 하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죠.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자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사람이다?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일단 힌트. 자, 힌트. 전세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예요. 전세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아까 물건의 뜻이 뭐였죠? 물건의 뜻.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전세권 가지고 있는 을은 물건자니까 얘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지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다시 전세권은 뭐이므로? 물건이므로 전세권자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건물 외벽에 금이 이렇게 간 거예요. 금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이제 금 이렇게 수선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필요비다, 유익비다.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필요비, 필요비. 자, 그러면 이 필요비는 갑이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야 돼요? 필요비는 갑이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야 돼요? 그건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필요비 지가 드렸어요. 그럼 필요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해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전세권자는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설사 필요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를 상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세권자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해서 병이란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로 넘어갔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세권자로서 먼저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소유자 병이란 사람에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냥 계속 눌러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신소유자 병이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전세권은 아까 물건이라고 그랬고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전세권하고 병의 소유권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누구의 뭐가 빠르죠? 을의 전세권이 빠르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경우에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눌러 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권, 물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첫 번째로 가서 자,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런데 우리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 방법 두 개 있다 그랬죠. 먼저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 뭐고? 전세권.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은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우리 뭘 주면 되죠? 차임 주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통 이제 뭐 보증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증금 5천 줬어요. 보증금 5천. 그다음 월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증금 5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갑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임대인이죠. 이 사람 임차인. 꼭 이렇게 부르기 바랍니다.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임대차일 때는 임대인, 임차인. 뭐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부르시지 마시고 집주인, 세입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주인, 세입자. 임차인을 또 세입자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대신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니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요 임차인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자, 임차인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요구죠. 그럼 이때 요 을의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임차권이죠. 임차권. 그러면 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에요. 그럼 아까 채권의 뜻이 뭐였죠? 채권.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임차인은 절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해서? 요구를 해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해 주었을 때에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라고 뭐 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요구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했고 임대인이 이에 응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건물 몇백 개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그럼 아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뭐라 그러죠? 필요비. 필요비. 그럼 이때 요 임차인은 요 필요비는 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그 특약이 없을 때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아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라고 뭐 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들어와 쓸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외벽에 금이 간 거 있으면 금 수선해줘야 되고, 따라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비는 임대차의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드렸다면 필요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상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르죠.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임차인은 채권자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먼저 사용수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거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왜 없죠? 요거죠, 요거. 아까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고, 채권은 아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누구한테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용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소유권은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얘는 물권이죠.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물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채권. 따라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국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돼,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뭐한다? 깨뜨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물권의 특징, 채권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을의 입장에서 사용수익할 때는 갑과의 관계에서 사용수익할 때는 물권이나 채권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신 뭐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큰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땐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인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물권자로 빌려서 쓰는 게 좋아요, 채권자로 빌려서 쓰는 게 좋아요? 물권자로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개념, 채권의 개념, 이거 가지고 이제 꼭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먼저 다시 칠판 오시고, 물권은 무엇, 여기 보시고, 자, 물권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그럼 두 번째, 물권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럼 물권,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 올까요? 채권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채권의 뜻이 뭐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럼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물권인데요. 먼저 민법상 물권의 종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221페이지 볼까요? 221페이지에 와서, 자, 거기 민법상의 물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땡땡 하시고 민법상의 물권 땡땡. 그리고 거기다가 쓸까요? 8가지. 민법상의 물권 땡땡 하고 8가지. 개별 물건을 밑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칠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점유권이고요.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렇게요. 자, 그러면 개별 물건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손으로 꼽으면서 한번 해봐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가지다? 8가지란 8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그 8가지 중에서 그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동산 대상으로 합니다. 그 질권제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당포에 물건 전당 잡히고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에 값 나가는 동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전당포 주인은 그 돈 받을 때까지 그 계속 가지고 있죠.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청구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게 질권제도인데 질권은 기본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우리는 뭘 중개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그래서 질권보호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총 7개를 공부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7개 공부해요. 질권보호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니까. 다만 어쨌든 7번 다시 와서 이렇게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요? 8가지. 그러면 요 점유권에서부터 저당권까지 공부할 때 점유권 공부할 때도 소유권 공부할 때도 지상권 공부할 때도 유치권 공부할 때도 저당권 공부할 때도 다 머릿속에 뭐하고 뭐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하고 물건하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물건하고만. 자, 다음 물건의 특질이 있는데요. 이건 필기를 해놓고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거기에 양거로 2번에 오시면 물건의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 물건의 특질 중에 아까 직접 지배한다는 건 봤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는 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써먹을 만한 건 베타성과 절대성입니다. 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갑만 베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 베타성 옆에다가 땡땡 하고 2개를 씁시다. 일물 일권주의와 공시의 원칙. 일물 일권주의와 공시의 원칙. 그러니까 그 건물은 갑이라는 사람만 베타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을은 동시에 또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게 무슨 주의죠?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 이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무슨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 아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2개 씁시다. 절대성 옆에다 땡땡.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일단 그 쉬운 건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7번 보시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갑이 형한테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결국 물건의 힘이 센 거예요? 채권의 힘이 센 거예요? 물건의 힘이 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게 돼요. 그게 무슨 효력이다? 우선적 효력.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뭐냐면 7번을 잘 보세요. 이게 아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가지고 있는 게 대금 지급 청구권인데 갑의 권리는 을만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 갑이 대금 지급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권리는 을만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 을만이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청구라는 게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을에게. 그러니까 을에게 대금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침해하는 건 그냥 특정한 을만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갑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약한 게 아니고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의 채권은 누구만 침해할 수 있다. 을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을은 누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죠? 갑만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갑이라는 사람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그 특정한 상대방만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 아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 그러면 갑이 건물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을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그럼 침해가 되었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해 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 준 제도가 그 바로 뭐다? 물권적 총호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물권의 특질 두 가지. 먼저 읽어볼까요? 배타성에서 두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뭐다? 일물일권주의와 공시의 원칙. 절대성에서 두 가지 제도 나오는데 뭐다?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의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꼭 정리를 해가지고 오는 게 필요해요. 법률 관계 배웠고, 그다음 법률행위 배웠고, 의사표시 배웠고, 무효 취소 배웠고, 조건기한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